K9은 실패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카 코르피넨입니다. 핀란드군 포병 대령으로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말은 2017년 K9 자주포 도입 반년 후 제가 국방부 보고서에 썼던 첫 문장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한국의 K9 자주포. 수십 개국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전문가들이 격찬하는 그 무기를 저는 실패작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K9은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K9 때문에 우리 포병 부대가 엉망이 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K9은 너무 빨랐어요. 사격을 마치고 순식간에 다음 진지로 이동해버리는데 우리 병사들은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48대의 K9이 각자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지휘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복잡성이었어요. 자동장전 시스템, 사격 통제 장치, GPS 연동 시스템. 이 모든 게 고장이라도 나면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정비병들은 매일 밤 K9과 씨름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세 번째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탄약 보급이 따라오지 못했거든요. K9이 아무리 빨라도 탄약이 없으면 쓸모없는 쇳덩어리일 뿐이었어요. 병사들은 43kg짜리 포탄을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에서 나르며 절망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K9을 도입했나요? 한 부사관이 저에게 물었을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왜 도입했을까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K9 도입을 적극 추진한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지난 6년간 우리 군의 현대화를 주도하면서 K9이야말로 핀란드 포병의 미래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K9을 실패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K9이 아닙니다. K9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그러나 제가 도입을 거부했던 어떤 장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장비의 이름은 K10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함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죠. K9 자주포는 정말 놀라운 무기였습니다. 분당 6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하고 40km 밖의 표적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거든요. 자동장전 시스템 덕분에 사격 준비 시간도 정확히 30초 이내로 단축되었죠. 병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냈다고 해야겠군요. K9과 함께 제안되었던 K10 자동 탄약 보급 차량 도입을 제가 반대했거든요. 당시 저는 동계작전 전문가로 통했는데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는 복잡한 자동화 장비보다 검증된 인력 중심의 보급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궤도 차량은 우리 지형에 맞지 않습니다.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핀란드에서 정밀한 자동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어요. 당시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발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는 K9만 48대를 도입했습니다. K10 없이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자신했죠. 기존의 5톤 트럭과 병력들로 탄약을 보급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실사격 훈련 때의 일이었어요. K9은 정말 빨랐습니다. 목표 좌표를 입력하면 즉시 포구가 방향을 맞추고 자동장 전장치가 작동하며 순식간에 6발을 연속으로 쏴냈죠. 그리고 대포병 사격을 피해 새로운 진지로 이동했습니다. 완벽했어요. 하지만 새 진지에서 두 번째 사격을 준비할 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K9은 이미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탄약을 실은 트럭은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거든요. 무거운 눈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었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트럭에서 포진지까지는 병사들이 직접 43kg짜리 포탄을 날라야 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에서 헐떡이며 포탄을 나르는 병사들을 보면서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21세기 최첨단 자주포가 20세기 방식의 탄약 보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적응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병사들도 익숙해지고 절차도 개선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훈련을 거듭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K9의 뛰어난 기동력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어요. 빠르게 진지를 바꿀수록 탄약 보급의 공백이 더 길어졌거든요. 그 무렵 국방부에서 작전 효율성 검토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써야 했어요. K9 자체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지만 전체적인 작전 효율성은 기존 시스템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해야 했죠.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판단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K9을 운용하고 있을까요? 정말 K10이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운용 사례, 터키와 폴란드의 경험담, 그리고 K10의 성능에 관한 기술 자료들을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 실수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의 포병 장교가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이야기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전에서 체계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가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 11월 라플란드 북부 훈련장에서 K9 자주포의 첫 번째 실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25도,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혹독한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간단했습니다. 적 기갑부대의 집결지를 타격한 후 대포병 사격을 피해 신속히 진지를 변환하는 것이었죠. K9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나리오였어요. 새벽 6시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K9은 정말 완벽했어요. 목표 좌표 입력과 동시에 포탑이 회전하고 포구가 정확한 각도로 조준되었습니다. 자동장 전장치가 부드럽게 작동하며 첫 번째 포탄을 장전했죠. 사격 준비 완료. 포반장의 외침과 함께 첫 발이 나갔습니다. 둥 하는 거대한 포성이 설원에 울려 퍼졌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분당 6발의 연사 능력을 과시하듯 K9은 순식간에 18발을 목표 지역에 퍼부었습니다. 참관하던 고위 장교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대단하군. 이 정도 화력이면 적 기갑부대 한 개 중대는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겠어.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K9 도입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대포병 사격 경보가 울렸고 K9 부대는 즉시 진지 변환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 포병 전술의 핵심입니다. 쏘고 튀어라. 슛 앤 스쿠트. K9들은 정말 빨랐어요. 사격 종료 후 불과 2분 만에 포신을 이동 자세로 바꾸고 궤도를 돌렸습니다. 눈 덮인 험한 지형도 문제없이 뚫고 나가며 5km 떨어진 새로운 진지로 향했죠. 속도는 시속 40km. 기존의 견인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동력이었습니다. 새 진지에 도착한 K9들은 다시 한번 완벽함을 보여주었어요. 도착과 동시에 레벨링 장치가 작동해 차체를 수평으로 맞추고 포탑이 다음 목표를 향해 회전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적의 포병 진지였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탄약은 언제 오나? K9 포반장이 무전으로 물었어요. 아직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도로 상황이. 탄약 보급 담당자의 답변이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K9이 새 진지에 도착한 지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하지만 탄약을 실은 5톤 트럭은 아직 이전 진지에서 눈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차체가 눈에 빠져서 좀처럼 속도를 낼 수 없었거든요. 트럭이 이 속도로는 30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보급대장의 보고였어요. 30분이라고요? 실전이라면 이미 우리 포병 진지는 적에게 발각되어 공격받았을 겁니다. K9의 빠른 기동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요? 탄약이 없으면 그냥 비싼 쇳덩이일 뿐이잖아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드디어 트럭이 도착했지만 이제는 탄약을 K9까지 운반하는 일이 남았어요. 43kg짜리 포탄을 병사들이 직접 날라야 했거든요. 조심해. 미끄러지면 큰일 난다. 병사들은 무릎까지 빠지는 눈속을 헤치며 포탄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포탄을, 다른 한 명이 장약을 들고 K9까지 가는 거리는 불과 50m였지만 그 50m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한 병사가 중간에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포탄은 무사했지만 그 병사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무거운 포탄을 들고 미끄러운 눈길을 걸으면서 무릎을 다쳤거든요. 의무병, 의무병을 불러라.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친 병사를 치료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K9들은 완벽하게 사격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탄약 보급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벌써 45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참관하던 장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감탄은 온데간데 없고 걱정스러운 시선들만 오가고 있었어요. 대령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작전 참모부장인 라리 헤이키넨 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K9의 뛰어난 성능은 분명했지만 전체적인 작전 효율성은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존 시스템보다도 못했다고 해야겠네요. 기존의 견인포는 느리긴 했지만 적어도 탄약 보급 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K9은 너무 빨라서 오히려 보급 체계와 동조화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는 더 심각할 겁니다. 한소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적은 우리가 탄약 보급하는 동안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무기는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아무리 뛰어난 K9이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보급 체계가 따라주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걸 말입니다. 훈련은 결국 계획보다 2시간이나 늦게 끝났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장교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K10이 정말 필요한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2017년 12월 초 헬싱키 국방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K9 운용 결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작전 참모국장인 사카리 마티카이넨 준장을 비롯해 포병 전문가들과 장비 도입 담당자들이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지난 2달간의 훈련 결과를 솔직하게 보고해야 했거든요. 좋은 소식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티카이넨 준장이 먼저 말했어요. 코르피넨 대령, K9 자주포의 전투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K9의 기본 성능 지표들이었죠. K9 자주포 자체의 성능은 기대 이상입니다. 사정거리 40km, 분당 최대 6발의 연사 능력 30초 이내 초탄 발사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작전 수행 능력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K9의 뛰어난 기동력과 현재 탄약 보급 체계 간의 속도 차이가 심각한 작전 공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비 담당관인 유하 라우리넨 중령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백인가요? 평균 35분입니다. 저는 훈련 데이터를 보여주며 답했어요. K9이 새로운 진지에 도착하고 나서 실제 사격이 가능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는 기존 견인포보다도 긴 시간이에요. 마티카이넨 준장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럼 K9의 장점이 상쇄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K9이 빠르게 진지를 변환할수록 탄약 보급의 공백이 더 길어지거든요. 실전에서는 이 시간 동안 우리 포병 진지가 완전히 무력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몇 분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티카이넨 준장이 입을 열었어요. 이게 실전이라면 15분 동안 포병 진지는 적에게 완전히 노출되는 셈이군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15분은 영원과 같은 시간이거든요.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위치를 탐지하고 공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비 도입 팀장인 마르쿠 바이사넨 소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을 말하면 제 판단 실수를 인정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군은 K9과 K10을 패키지로 운용합니다. 우리는 K9만 도입했고요. K10? 라우리는 중령이 되물었어요. 그게 뭡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K10에 대한 기술 사양과 운용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K10은 K9 전용 자동 탄약 보급 차량입니다. K9과 같은 차체를 사용해서 동일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고 로봇팔을 통해 분당 12발의 자동 보급이 가능해요. 바이사는 소령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분당 12발이라고요? 우리 병사들은 분당 2발 나르기도 힘들어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K10은 K9을 따라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궤도 차량이니까 눈이나 진흙 같은 악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마티카이넨 준장이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그럼 왜 처음에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답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당시에는 우리 환경에 복잡한 자동화 장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든요. 특히 혹독한 겨울 조건에서는 검증된 인력 보급 방식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티카이넨 준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K9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K10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K9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어요. 라우리넨 중령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K10 도입에는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한화에 문의한 결과 최소 18개월은 필요하고 대당 가격은 약 3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저는 미리 조사해둔 정보를 말했어요. 바이사넨 소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현재 상태로 운용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안 됩니다. 저는 강하게 말했어요. 현재 상태로는 K9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차라리 운용을 중단하고 K10 도입을 추진하는 게 낫겠습니다. 마티카이넨 준장이 저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서 실망과 고민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다른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임시방편으로는 탄약 사전 배치나 보급 절차 개선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K10 도입뿐입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K10 없이는 K9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제 초기 판단이 전체 사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마티카이넨 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코르피넨 대령,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난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K10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했거든요. 제가 반대했던 그 장비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했어요.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초기 제안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당시에는 대충 훑어보고 넘겼던 자료들이었죠. 지금 보니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K10 탄약보급 장갑차. 정식 명칭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장갑차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K9과 동일한 차체를 사용하고 같은 엔진을 탑재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보급 능력이었습니다.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고 자동화된 로봇팔을 통해 분당 12발씩 K9에 보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병사들이 분당 겨우 2발 나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하지만 당시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이었죠. 제안서에는 정밀한 센서들과 컴퓨터 제어 시스템, 유압 작동 장치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핀란드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환경에서 이런 정밀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까?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차라리 검증된 인력 보급 방식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근시안적인 판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술의 신뢰성만 생각했을 뿐 전체적인 시스템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방위사업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K10의 실제 운용 현황과 성능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방대한 자료 패키지가 도착했어요. 한국군의 K10 운용 매뉴얼, 훈련 영상, 그리고 다른 수출국들의 운용 보고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한국군의 훈련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K9과 K10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K9이 사격을 마치고 이동하면 K10도 함께 따라가서 새로운 진지에서 즉시 탄약을 보급했어요. 놀라운 것은 보급 속도였습니다. K10의 로봇팔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포탄과 장약을 K9에 전달하는 모습은 거의 예술 같았어요. 단 3분 만에 K9이 다시 사격을 재개했습니다. 우리가 35분 걸리는 일을 3분 만에 해낸 거예요. 터키군의 운용 보고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터키는 K9을 T-155FIRTINA라는 이름으로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K10도 함께 도입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K10 도입 이후 포병 부대의 지속 사격 능력이 300% 향상되었으며 진지 노출 시간이 80% 단축되었다. 80% 단축이라고요? 이는 생존성이 5배 증가했다는 의미였어요. 현대전에서 생존성은 곧 전투력이거든요. 폴란드의 사례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폴란드군은 K9과 K10을 2대1 비율로 운용하고 있었는데 연간 훈련 시간이 이전보다 40% 단축되었다고 보고했어요. 병사들의 부상률도 현저히 감소했고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포탄을 직접 나르지 않아도 되니까 병사들이 덜 지치고 부상 위험도 줄어든 거였어요. 게다가 자동화된 보급 덕분에 사격 절차도 간소화되어 실수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혹한 지역에서의 운용 데이터였습니다. 노르웨이군의 보고서에는 K12 영하 25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특수 제작된 유압유와 내한 처리된 전자 부품 덕분에 극한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저의 가장 큰 우려였던 추위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북유럽 환경을 고려해서 특별히 개발한 한랭지 사양이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반대했던 이유들이 모두 근거 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내린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K10 없이 K9을 도입한 것은 마치 엔진만 사고 바퀴를 사지 않은 것과 같았어요. 겉보기에는 완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 아닐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때가 온 거예요. 이튿날 아침 저는 마티카이넨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장님, K10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한국에 가겠다고요? 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와야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준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승인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방산협력국장인 일카 네발라이넨 소령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K10의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2018년 1월 중순이었습니다. 한국의 겨울도 제법 춥다고 들었는데 핀란드에 비하면 따뜻한 편이었어요. 일카 네발라이넨 소령과 함께 온 이번 출장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K10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고 핀란드 환경에서의 운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었죠. 한화디펜스 본사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국제사업부의 김재호 부장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환영하며 상세한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내일 춘천 종합시험장에서 K10의 실제 작동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오늘은 기술 브리핑을 받으시죠. 기술 브리핑은 정말 상세했습니다. K10의 모든 구성 요소, 작동 원리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 데이터까지 빠짐없이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북유럽 사양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노르웨이 수출을 준비하면서 영하 30도까지 견딜 수 있는 특수 사양을 개발했습니다. 기술팀장의 설명이었어요. 유압유는 특수 합성유를 사용하고 모든 전자부품에는 내한 처리를 했습니다. 네발라이넨 소령이 질문했어요. 습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핀란드는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가 60도 이상 날 때도 있거든요. 밀폐형 전자함과 자동 제습 장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3년간 운용한 결과 단 한 번의 저온 관련 고장도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모든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몇 년 전부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 김 부장이 설명했어요. 오늘 보실 시연은 실제 작전 상황을 재현한 것입니다. K9이 사격 후 진지를 이동하고 K10이 따라가서 재보급하는 전 과정을 보여드리죠. 춘천 종합시험장에 도착하니 이미 K9 2대와 K10 1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겉모습만 봐도 K10이 범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K9과 똑같은 차체에 포탑 대신 거대한 탄약고와 로봇팔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한국군 시연팀의 김상철 소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진지 점령 후 즉시 사격하는 상황입니다. K9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눈에 띄는 건 K10도 똑같은 속도로 따라간다는 점이었습니다. 궤도 차량이라 눈이나 진흙 같은 장애물도 문제없이 넘어갔어요. 진지에 도착한 K9들이 사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K10도 바로 옆에 자리 잡으며 로봇팔을 전개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곤충 같았습니다.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되었어요. K9이 6발을 연속으로 쏘는 동안 K10의 승무원은 이미 재보급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진지 변환 시작. 김소령의 명령과 함께 K9들이 이동을 시작했어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K9과 K10이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새로운 진지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 진지에 도착하자마자 진짜 쇼가 시작되었어요. K10의 로봇팔이 우아하게 움직이며 첫 번째 포탄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밀한 센서가 포탄의 위치를 파악하고 유압 실린더가 부드럽게 작동했어요. 로봇팔이 포탄을 K9의 장전구로 전달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43kg짜리 포탄을 마치 깃털처럼 다루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다른 팔이 장약도 함께 전달했어요. 시간을 재어봤습니다. 포탄 하나 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5초였어요. 분당 12발이라는 카탈로그 사양이 정확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K9이 재장전을 완료하고 다시 사격을 시작하는데 도착한 지 불과 3분 만이었거든요. 우리가 35분 걸리는 일을 3분 만에 해낸 거예요. 네발 라인엔 소령이 저를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이 정도면 우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는데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있었어요. 혹시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김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수동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로봇팔을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거죠. 물론 자동 모드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기존 방식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수동 모드 시연도 보여주었어요. 조작수가 조이스틱을 이용해 로봇팔을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 분당 8발 정도의 속도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병사들보다는 4배 빠른 속도였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내구성 테스트 결과를 봤습니다. K10이 각종 극한 환경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상세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영하 28도에서 3시간 연속 작동 테스트, 습도, 90% 환경에서의 정밀도 테스트, 진동과 충격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까지 모든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신뢰성 데이터였어요. 한국군이 3년간 운용한 결과 K10의 가동률이 96%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K9보다도 높은 수치였어요. 왜 K10이 K9보다 신뢰성이 높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K10은 사격하지 않으니까 포신이나 포미 등의 마모가 없거든요. 게다가 정밀한 센서 덕분에 오작동으로 인한 고장도 거의 없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장비가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역설이었어요. 오후에는 야간 작전 시연도 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완전한 암흑 속에서도 정확한 보급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면 24시간 언제든 작전이 가능한 거였죠. 하루 종일의 시연을 마치고 나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K10은 단순히 편의 장비가 아니라 K9의 전투력을 완성하는 핵심 구성품이라는 걸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네발 라인엔 소령이 말했어요. 이제 본국을 설득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 정도 데이터면 누구라도 납득할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거든요. 제 성급한 판단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싱키의 동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완벽한 보고서를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저는 50여 페이지 분량의 종합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 명료하게 K10 없이 K9은 반쪽이라고 정했어요. 제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K10 도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했어요. 첫 번째는 현재 K9 운용의 문제점 분석, 두 번째는 K10의 기술적 특징과 성능, 세 번째는 한국 현지에서 확인한 실제 운용 데이터, 마지막은 핀란드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와 비용 분석이었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데이터의 객관성이었어요.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수치로 설득해야 했거든요. 한국에서 촬영한 시연 영상도 첨부했고 노르웨이와 터키의 운용 사례도 상세하게 포함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한 포인트는 세 가지였어요. 첫째, 작전 효율성의 극적인 향상. 둘째, 병력 안전성의 현저한 개선. 셋째, 장기적 운영 비용의 절감 효과였습니다. 특히 비용 분석 부분에는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K10의 도입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약과 훈련 시간 단축으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을 제시했어요. 게다가 병사들의 부상률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약까지 고려하면 투자 대비 효과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네발라이넨 소령에게 먼저 검토를 부탁했어요. 그는 꼼꼼히 읽어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K10의 필요성을 인정할 거예요. 특히 비용 효과 분석이 정말 설득력 있네요. 2018년 2월 첫째 주 저는 이 보고서를 국방참모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티카이넨 준장을 비롯해 기획예산처의 타이노 위르카넨 재정분석관, 그리고 포병학교의 교육관들이었어요.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난 한국 출장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K10 탄약 보급 장갑차는 K9 자주포의 성능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한 필수 구성품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K9 도입 후 작전 효율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탄약 보급 체계의 한계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탄약 보급 시간은 평균 35분입니다. 반면 K10을 사용할 경우 3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1000% 이상의 효율성 향상을 의미해요. 위르카넨 재정분석관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1000%요? 그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네, 한국 현지에서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저는 시연 영상을 재생했어요. 실제로 K12, K9에 탄약을 보급하는 전 과정이 3분 이내에 완료되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보던 참석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로봇팔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포탄을 옮기는 모습, 그리고 K9이 즉시 사격을 재개하는 장면이 강렬한 인상을 주었거든요. 마티카이넨 준장이 질문했습니다. 신뢰성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장비일수록 고장 위험이 크지 않나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군 3년간 운용 결과 K10의 가동률은 96%입니다. 이는 K9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정밀한 센서와 자동 진단 시스템 덕분에 예방 정비가 가능하거든요. 위르카넨 분석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었어요. 비용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K10 한 대 도입 비용이 30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간 운영비 절감 효과가 4억 원 이상이에요. 병력 투입 감소, 훈련 시간 단축, 부상률 감소 등을 모두 고려한 수치입니다. 그럼 투자 회수 기간이 6년 정도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작전 효과까지 고려하면 훨씬 빠른 회수가 가능해요. K9의 실제 전투력이 10배 이상 향상되거든요. 포병학교의 요한 린드만 교육관이 실무적인 질문을 했어요. 병사들이 새로운 장비에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한국군 교관의 말로는 2주일 정도면 기본 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K10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기존 방식보다 쉽다고 합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참석자들은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고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준비했던 덕분에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었어요. 가장 회의적이었던 위르카넨 분석관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정도 효과라면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해 볼 만하겠군요. 회의 막바지에 마티카이넨 준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코르피넨 대령, 만약 K10 도입이 승인된다면 언제까지 전력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한화와 협의한 결과 계약 체결 후 18개월이면 첫 번째 배치가 가능합니다. 전부대 전력화에는 3년 정도 필요해요. 그럼 2021년에는 완전한 K9-K10 체계 운용이 가능하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포병의 전투력이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향상될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참석자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린드만 교육관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비싼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발표를 들어보니 정말 필수적인 장비네요.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위르카넨 분석관도 예상외로 적극적이었습니다. 다음 주 예산위원회에서 이 건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 투자 효과라면 충분히 설득력 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의 성과를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겠죠? 맞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실제 승인을 받는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반응을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보고서 하나가 정말로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K10을 반대했을 때의 근거 없는 우려들이 하나하나 해소되었고 대신 명확한 데이터와 실증 사례들이 그 자리를 채웠거든요. 2018년 3월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핀란드에 특별한 제안을 해온 것이었어요. K10 한 대를 3개월간 무상으로 대여해서 실제 핀란드 환경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티카이넨 준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그날 오후였어요. 코르피넨 대령, 한국 쪽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K10을 직접 가져와서 우리 환경에서 테스트해보자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한화에서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더 바랄 게 없는 기회죠. 이는 정말 예상 외의 호재였어요. 아무리 보고서가 완벽해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장비를 가져와서 우리 환경에서 테스트한다면 모든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 거였어요. 한 달 후 K10 한 대가 헬싱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온 한국 기술진들은 2주일간 우리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했어요. 장비의 구조부터 운용법, 정비 요령까지 모든 걸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자신감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문제 없다고 답했거든요. 영하 30도에서도 작동하나요? 물론입니다. 영하 35도까지 테스트했어요. 진흙탕에서는 어떨까요? 궤도 차량이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하죠? 보조 발전기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수동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바탕한 답변이었어요. 본격적인 테스트는 4월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플란드 훈련장에서 진행된 첫 번째 테스트는 기본 기능 확인이었어요. K9 2대와 K10 1대가 참여했습니다. 날씨는 최악이었어요. 기온이 영하 27도에 바람까지 초속 15m로 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K10은 전혀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로봇팔의 움직임도 부드러웠고 센서의 정확도도 완벽했어요. 포탄을 집어서 K9에 전달하는 시간은 카탈로그 사양 그대로 5초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 진단 기능이었어요. 장비의 모든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되었고 작은 이상이라도 즉시 알림이 떴거든요. 예방 정비가 가능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지구력 시험이었어요. 6시간 동안 연속 작업을 시켜본 것이죠. 중간에 포탄 104발을 모두 소진하고 재보급을 받는 과정도 포함되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어요. 6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오작동도 없었고
작업 속도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게다가 연료 소모량도 예상보다 적었어요. 세 번째 테스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실제 작전 상황을 재현한 종합시험이었어요. K9 부대가 적 진지를 공격한 후 진지를 변환하고 새로운 목표를 타격하는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포병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참관했어요. 포병학교장인 미카 헬메스 준장부터 각 부대의 포대장들까지 총 50여 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K9들이 첫 번째 목표를 향해 사격하는 동안 K10은 바로 옆에서 다음 보급을 준비했습니다. 사격이 끝나자마자 진지 변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K9과 K10이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이동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눈 덮인 험한 지형도 문제없이 돌파했어요. 새 진지 도착 시간은 K9과 똑같았습니다. 새 진지에서 K10의 진가가 드러났어요. K9이 진지를 점령하자마자 로봇팔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 후 K9이 두 번째 사격을 시작했어요. 참관하던 간부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믿을 수 없군. 정말 3분 만에? 이 정도면 연속작전이 완전히 가능하겠어. 적이 우리를 추적하기도 전에 다음 목표를 때릴 수 있겠군. 가장 회의적이었던 헬메스 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K9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군. 작전은 총 4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K9 부대는 7번의 진지 변환을 하면서 12개의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기존 방식이었다면 하루 종일 걸릴 작전을 4시간 만에 완료한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병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무거운 포탄을 나르느라 헐떡이던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포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포병다운 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포탄 나르는 인부가 아니라 진짜 포병 말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K10이 있으니까 병사들은 자신들의 본업인 사격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테스트 마지막 날 가장 극한의 조건을 시험했습니다. 영하 32도의 혹한에다 눈보라까지 치는 상황이었어요. 가시거리가 50m도 안 되는 악천후였습니다. 그런데도 K10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적외선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 덕분에 시야 문제도 없었고 자동 시스템 덕분에 사람의 실수도 없었거든요. 테스트를 지켜본 위르카넨 재정 분석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이 장비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3개월간의 테스트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K10의 가동률은 98%였고 작업 정확도는 100%였어요. 단 한 번의 안전사고도 없었고 환경 적응성도 완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작전 효과였어요. K10을 사용했을 때 포병 부대의 화력 투사량이 6배 증가했고 생존성은 9배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였어요. 테스트 종료 후 한국 기술진들이 K10을 회수해 갈 때 우리 병사들이 아쉬워했어요. 이미 K10에 익숙해져서 다시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기 싫어했거든요. 언제 정말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부사관이 저에게 물었어요. 못이에요. 이제 누구도 K10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3개월간의 실증 테스트는 모든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켰어요. 이제 남은 건 최종 결정뿐이었습니다. 2018년 7월 10일 핀란드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오늘이 K10 도입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방장관을 비롯해 국방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각 군 수뇌부였어요. 저도 포병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진지했어요. 안건은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거든요. K10 도입에는 총 2,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으니까요. 핀란드 같은 작은 나라에게는 적지 않은 투자였습니다. 국방장관인 유신 이니스테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K10 탄약 보급 장갑차 도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실증 테스트 결과부터 들어보죠. 저는 준비해온 최종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3개월간의 테스트 데이터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K10의 실증 테스트 결과는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시작했어요. 핀란드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고 우리 포병의 전투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작전 효과 비교였어요. 기존 방식과 K10 사용 시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탄약 보급 시간이 35분에서 3분으로 단축되었고 연속 작전 능력이 6배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포병이 적의 대포병 사격에 노출되는 시간을 90% 줄여준다는 의미예요. 국방위원회의 리스토 피파이넨 위원장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인 생존성 향상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뮬레이션 결과 적의 대포병 공격을 받을 확률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 포병의 생존성이 10배 향상되었다는 뜻이에요. 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수치였거든요. 재정위원회의 헬레나 코스키넨 위원이 비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상당한데 투자 대비 효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질문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K10 한 대당 도입 비용이 30억 원이지만 연간 운영비 절감 효과가 4억 원입니다. 병력 투입 감소, 훈련 시간 단축, 부상률 감소 등을 모두 고려한 수치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7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작전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워요. 우리 포병의 실제 전투력이 10배 향상되는 효과는 그 어떤 투자보다 값진 거니까요. 니이니스테 장관이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만약 K10을 도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K9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도입했지만 탄약 보급 때문에 제 성능의 30%도 못 쓰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초기 판단 실수 때문에 우리가 반쪽짜리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이제라도 그 실수를 바로잡아야 해요. 피파이넨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령의 솔직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은 정말 없을까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지만 K10 도입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속도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탄약 없이는 단순한 쇳덩이에 불과해요. 마티카이넨 준장이 보충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나토 합동훈련에서도 K10 없는 K9은 다른 국가들의 포병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타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찬성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었어요. 예산이 문제긴 하지만 안보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죠. 하지만 2,500억 원이면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지연될 수 있어요. K9 도입에 이미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K10 없이는 그 투자가 무의미해집니다. 토론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점차 찬성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실증 테스트의 결과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드디어 니이니스테 장관이 결론을 내릴 시점이 왔어요. 위원님들, 충분히 토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표결을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방식의 공개 투표였어요. 긴장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K10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11명의 위원 중 9명이 손을 들었어요.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K10 탄약 보급 장갑차 도입이 가결되었습니다. 장관이 선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지만 이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거든요. 회의 후 복도에서 니이니스테 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코르피넨 대령,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령의 솔직한 보고와 철저한 검증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앞으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K10 도입 과정을 총괄해주세요. 대령이 가장 잘 아시니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제가 만든 문제를 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거든요. 네, 기꺼이 맡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아내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네요. 처음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우리 포병들에게 최고의 장비를 제공해야 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K10 도입팀의 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와의 계약 협상, 기술진 교육계획 수립, 배치 일정 조정 등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는 일이었고 우리 포병들에게 정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일이었거든요. 몇 개월 후
첫 번째 K-12 핀란드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포병들의 환한 표정을 보면서 비로소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의 실수가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K-10의 필요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모든 의구심을 불식시킨 후에 도입했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현재 우리 포병 부대는 K9과 K-10의 완벽한 조합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K-10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실수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기록이었어요. 핀란드의 결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뭔가 떨어졌어. 2025년 8월 20일 새벽 2시 폴란드 농부가 폭발음에 잠에서 깨어 외쳤습니다. 옥수수밭에 떨어진 것은 러시아제 드론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드론이 120km를 날아오는 동안 패트리엇 미사일과 나삼스가 지키는 나토 방공망을 완전히 뚫고 들어왔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기술개발자 김영민입니다. 2022년 12월 우리도 똑같은 굴욕을 당했어요.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5시간 넘게 날아다닐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우리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000원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로 말이에요. 지금 폴란드는 우리 기술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뚫린 하늘을 다시 봉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건 한국뿐이거든요. 그 농부가 외친 한마디가 어떻게 폴란드 방공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새로운 해답을 찾았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2025년 8월 20일 새벽 2시 폴란드의 한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루블린주 오신이라는 작은 마을의 옥수수밭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와보니 농지 한복판에 지름 6m, 깊이 50cm의 분화구가 생겨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당국의 조사 결과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러시아가 개조한 계란 자폭 드론이 그대로 날아들어 터진 것이었어요. 값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 정도의 드론 하나가 평온했던 시골 마을을 순식간에 전장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드론이 120km 이상을 비행하면서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나삼스 같은 첨단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것이 우연한 사고나 오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 시험이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는 나토의 방공망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 약점을 노렸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 카미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런 도발이 벌어졌다며 강하게 항의했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침투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드론이 떨어진 지점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20km, 벨라루스에서도 1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는 단순히 길을 잃고 표류한 드론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폴란드 군 작전사령부는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에서 영공 침범 사례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였습니다. 기존 방공 레이더는 고속으로 비행하는 대형 항공기를 탐지하도록 설계되었어요. 하지만 지표면 50m 이하로 천천히 날아오는 작은 드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입니다. 나무와 지형, 건물에 반사되는 전파 때문에 레이더 화면에는 공백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2022년 12월 북한 드론이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국도 마찬가지로 탐지와 대응에 모두 실패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상황을 보면 기존 방공 개념으로는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고가의 패트리엇 미사일로 값싼 드론을 요격하는 것은 경제성 면에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폴란드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20km 이상을 비행한 드론이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에요.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 중에서도 방공시설이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시스템과 노르웨이산 나삼스 중거리 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첨단 시스템들이 러시아제 드론 하나를 놓친 겁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문제의 핵심은 기존 방공 레이더의 설계 철학에 있었어요. 현재 유럽의 방공망은 냉전 시대의 위협을 상정하고 구축되었습니다. 당시 주요 위협은 고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나 폭격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이었죠. 하지만 드론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비행 고도가 매우 낮아요. 지표면에서 50m 이하로 날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비행 속도가 느려요. 시속 50에서 100km 정도로 새나 경항공기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기존 레이더 시스템은 이런 저속, 적어도 표적을 감지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형과 건물에 의한 전파 반사 때문에 클러터라고 불리는 잡음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레이더 운용자 입장에서는 진짜 위협과 색, 그리고 기상현상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폴란드가 운용하는 방공 레이더 대부분이 기계식 단면 레이더라는 점이에요. 이런 레이더는 한 번에 한 방향만 감시할 수 있어서 전체 영공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기 어렵습니다. 드론이 레이더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침투하면 탐지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에서 영공, 침범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레이더가 감지하지 못했으니 공식적으로는 침범 사례가 없는 것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이런 방공망의 취약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샤헤드 드론의 비행 경로를 분석해보면 지형 지물을 최대한 활용해 레이더 사각지대로 침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강이나 골짜기를 따라 비행하면서 레이더 반사 신호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런 은밀 침투 전술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검증된 방법이에요. 러시아는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발사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하면서 이런 전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하우를 나토 영공에 직접 적용한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국가들의 방공망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어요. 드론 한 대의 침투 성공은 더 큰 규모의 공격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사건 이후 방공망 보강 계획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022년 북한 드론 침입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기존 방공 개념으로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로서 제가 폴란드 사건을 분석하면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레이더 기술의 한계였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레이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한 후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표적을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지표면 50m 이하를 비행하는 드론은 이런 레이더에게 거의 투명한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문제는 지구 곡률과 지형 차폐 효과입니다. 레이더 전파는 직진성을 가지기 때문에 산이나 언덕 뒤쪽으로 숨으면 탐지가 어려워져요. 드론이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하면서 이런 음영 지역을 활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클러터 문제예요.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전파, 나무나 건물에서 산란되는 신호, 심지어 새떼나 기상현상까지 모든 것이 레이더 화면의 잡음으로 나타납니다. 작은 드론의 신호는 이런 잡음 속에서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세 번째는 도플러 효과의 한계입니다. 현대 레이더는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하기 위해 도플러 주파수 변화를 분석하는데 드론의 느린 속도 때문에 도플러 신호가 미약해집니다. 특히 레이더 쪽으로 직진하거나 멀어질 때는 도플러 변화가 거의 없어서 정지된 물체로 인식되기도 해요. 네 번째는 레이더 반사 단면적 문제입니다. 드론은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있어서 금속 반사면이 작아요. 특히 샤헤드 같은 드론은 스텔스 특성까지 고려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보유한 패트리엇 시스템의 AN-MPQ-65 레이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레이더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도록 설계된 고성능 장비지만 적어도 소형 표적 탐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지표면 클러터가 많은 환경에서는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나삼스 시스템의 MPQ-64F1 센티넬 레이더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이더는 전투기나 크루즈 미사일 탐지에는 우수하지만 드론 같은 저속 소형 표적에는 취약점을 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폴란드의 방공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패트리엇, 나삼스, 기존 소비에트제 시스템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와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합 운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매우 영리한 전술을 사용했어요.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미리 분석하고 가장 탐지하기 어려운 경로를 선택해 드론을 침투시킨 겁니다. 마치 체스를 두는 것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노린 거죠. 한국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2022년 12월 북한 드론 침입 당시 우리 군의 국지방공 레이더들이 드론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어요. 기계식 단면 레이더의 한계 때문에 360도 전 방향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었거든요. 북한 드론들은 우리 레이더가 다른 방향을 스캔하고 있을 때 재빨리 침투했습니다. 마치 경비원이 고개를 돌린 사이 담을 넘는 것과 같은 원리였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새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호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사면 고정용 위상 배열 레이더로 360도를 동시에 감시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클러터 속에서 드론을 구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레이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전자광학 센서, 음향 탐지기, RF 신호 분석기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결국 폴란드 사건은 기존 방공 개념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세기 기술로 21세기 위협에 대응하려다 보니 생긴 공백이었죠. 폴란드 사건을 단순한 도발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적 실험이라고 봅니다. 전면전 없이도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예요. 기존 전쟁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선전포고, 대규모 군대의 충돌, 명확한 승패 결정. 하지만 현재 러시아가 실행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압박입니다. 값싼 드론 한 대로 나토 전체의 방공 체계에 경고등을 켜게 만든 거예요. 이런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비용 효율성이에요. 몇 천만 원짜리 드론 하나로 상대방이 수백억 원짜리 방공 시스템 전체를 가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사건 이후 전국 방공 경보 체계를 점검하고 추가 레이더 배치를 검토하고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엄청난 거죠. 둘째,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전면전을 선포하면 나토 제5조 집단방위 조항이 발동될 수 있지만 드론 한 대의 침입은 회색지대에 속해요. 충분히 사과와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도발입니다. 셋째, 지속성이에요. 이런 형태의 압박은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드론을 보내면서 상대방의 방공망과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시험할 수 있어요.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서서히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전술을 체계화했어요. 매일 밤 수십 대에서 수백 대의 드론을 발사해서 우크라이나의 방공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000만 원짜리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억대가 넘는 미사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어요. 이런 비대칭 전략의 핵심은 가격 불균형입니다. 공격하는 쪽은 저비용으로 지속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방어하는 쪽은 고비용의 자원을 계속 소모해야 해요. 장기적으로는 방어하는 쪽이 경제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폴란드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해요. 러시아는 나토의 대응 능력과 피로도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 대의 드론에 폴란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토 전체가 어떤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지를 관찰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실험을 통해 방공망의 약점을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로로 침투했을 때 탐지되지 않는지, 어떤 시간대가 가장 취약한지, 어떤 지역이 사각지대인지를 실제 작전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정보는 향후 더 큰 규모의 공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발사해서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작전에 사용될 수 있어요. 폴란드 사건은 그런 대규모 공격의 예행 연습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생겨요. 모든 드론 침입에 최대한 대응하면 자원이 고갈되고 느슨하게 대응하면 안보 태세가 무너집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런 딜레마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바로 같은 원리예요. 직접적인 군사 위협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우리의 대응 체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풍선 하나하나에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결국 이런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는 새로운 대응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고가 무기 체계로는 비용 효율성 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저비용, 고효율의 대응 수단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폴란드 사건을 보면서 저는 2022년 12월 26일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날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날이에요. 그날 오전 10시 25분경 김포 지역에서 처음 북한 드론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5시간이 넘도록 북한 드론들은 서울 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어요. 그중 한 대는 대통령실 근처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범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폴란드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우리 군도 드론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고 대응에도 실패했습니다. KA-1 경공격기와 카이 수리온 헬기를 출격시켰지만 결국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우리 방공망이 북한의 대형 항공기나 미사일을 상정하고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고 느린 드론은 완전히 예상 밖의 위협이었어요. 마치 코끼리를 잡으려고 준비한 덫에 생쥐가 걸리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우리가 드론 한 대를 격추하려다 오히려 우리 헬기를 추락시킨 일이었습니다. 수리온 헬기가 강릉 지역에서 드론을 추적하던 중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적의 공격 없이도 우리 스스로 피해를 입은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북한의 작은 드론 몇 대의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군은 드론 대응 능력 부재라는 현실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대대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어요.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탐지 능력 향상이었습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면 고정용 위상 배열 레이더 개발에 착수했어요. 360도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또한 레이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센서를 융합한 통합 감시 체계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광학 카메라, 열상 카메라, 음향 센서, RF 신호 분석기를 하나로 묶은 시스템이에요. 무력화 수단도 다각도로 개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I입니다. 20kW 출력의 광섬유 레이저로 최대 3km 거리에 드론을 격추할 수 있어요. 한 발당 비용이 2,000원 정도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전자전 장비도 개발했습니다. 한국형 제머라고 불리는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블록-I 바로 그것이에요. GPS 신호를 교란하거나 조종 전파를 차단해서 드론을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방식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가 되었어요. 올해 말까지 블록-I 시스템이 주요 시설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기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운용 개념도 바꿨어요. 기존처럼 각 군종이 따로 방공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방공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의 모든 방공 자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운용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도 적극 도입했습니다. 레이더 신호나 영상 데이터에서 드론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추적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위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드론을 단순한 정찰기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무기 체계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작고 값싸지만 전략적 효과는 매우 큰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드론 대응 능력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고 자부합니다. 2022년에 굴욕을 교훈 삼아 불과 3년 만에 이룬 성과예요.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블록-II, 블록-III로 이어지는 차세대 시스템들도 개발 중입니다.
더 높은 출력, 더 긴 사거리, 더 다양한 표적을 상대할 수 있는 시스템들 말이에요. 드론 침입 사건 이후 폴란드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드론 대응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폴란드와 한국 간의 방산 협력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K2 흑표 전차 980대, K9 자주포 720대, FA50 경공격기 48대 등 총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계약했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론 사건을 계기로 폴란드의 관심사가 확장되고 있어요. 기존의 전차나 자주포 같은 전통적 무기 체계를 넘어서 한국의 드론 대응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입니다. 한 발에 2,000원이라는 경제성과 함께 실제 작전 환경에서 검증된 성능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폴란드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관심이 당연해 보입니다. 기존의 패트리엇이나 나삼스로는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억대가 넘는 미사일로 1,000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더욱이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이런 형태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폴란드는 새로운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바로 이런 요구에 부합하는 솔루션이에요. 폴란드 측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운용 비용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전기만 공급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드론 위협이 일상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지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의 전자전 장비인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고도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소프트킬 방식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 지역에서는 파편 위험이 없는 전자전 방식이 더 적합하거든요. 폴란드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신뢰성입니다. 한국은 실제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했어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기술 이전 정책도 폴란드에게 매력적이에요. 단순히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의 방산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거든요. 폴란드는 유럽 방산 허브를 꿈꾸고 있어서 이런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관련 기술을 직접 살펴보고 있어요. 방위사업청과 ADD에서 브리핑을 받고 실제 시연도 참관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구체적인 도입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예요. 폴란드 외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위협에 직면해 있거든요. 러시아의 드론 위협은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 입장에서도 이런 관심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방산 수출 다각화는 물론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기술 이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해요. 다행히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기술 보안 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현재 양국 간에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레이저 무기의 현지 생산 가능성, 전자전 장비의 기술 이전 범위, 통합방공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이런 협력이 성공한다면 한국과 폴란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폴란드는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북한 드론 침입 사건의 굴욕을 딛고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드론 대응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해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 일명 청광입니다. 20kW 출력의 광섬유 레이저를 사용해서 최대 3km 거리의 드론을 격추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한 번 발사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해요. 청광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광섬유 레이저가 표적에 집중되면 7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드론의 전자 부품이나 구조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보통 10초에서 20초 정도 조사하면 드론이 무력화됩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져요.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이 10억 원 정도 하는데 1,000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전기만 공급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지속성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씨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고 사거리도 3km로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 시설 방어용으로는 충분한 성능입니다. 현재 전국 주요 시설에 배치가 진행되고 있어요.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소형 무인 기대응 체계, 일명 한국형 제머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전파 교란으로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방식이에요. GPS 신호를 차단하거나 조종 전파를 교란해서 드론이 제어를 잃게 만듭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부수적 피해가 없다는 점이에요. 민간 지역에서 드론을 격추할 때 파편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든요. 드론은 제어를 잃고 자동으로 착륙하거나 추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AI 기반 통합 감시 체계입니다. 레이더, 전자광학 카메라, 열상 카메라, 음향 센서를 하나로 묶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각각의 센서가 가진 한계를 상호 보완해서 탐지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핵심이에요. 레이더 신호에서 새와 드론을 구별하거나 카메라 영상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감지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사람이 24시간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통합방공 지휘 체계입니다. 육군, 공군, 해군의 모든 방공 자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작전을 펼칠 수 있어요. 드론 하나를 여러 부대가 동시에 추적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조화롭게 작동하면서 드론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단일 무기 체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방어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실제 성능도 입증되었습니다. 올해 초 실시된 종합시험에서 청광은 날아오는 드론 30대를 연속으로 격추했어요. 각각 10여 초 간격으로 정확히 무력화시키면서 높은 명중률을 보여줬습니다. 한국형 제머도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드론에 대해 GPS 교란과 통신 차단 실험을 했는데 거의 모든 드론이 제어를 잃고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이 실전 환경을 고려해서 개발되었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실제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언제든 실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 성능보다는 실용적 효과를 중시했습니다. 현재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도 진행하고 있어요. 블록-III는 이동이 가능한 기동형으로 개발되고 있고 블록-III는 100kW급 고출력으로 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군 함정이나 공군 항공기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 발전의 배경에는 방위산업체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한화 LIG넥스원 국방과학연구소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은 드론 대응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2년의 굴욕이 오히려 더 강한 기술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셈이에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폴란드 사건이 던진 경고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드론으로 뚫린 하늘은 전 세계 공통의 과제가 되었고 한국의 해법이 그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현재 한국의 드론 대응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에스토니아는 작년부터 한국형 레이저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체코도 소형 무인 기대응 체계에 대한 기술 설명회를 요청했어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 3국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의 배경에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위협이 있어요. 폴란드 사건 이후에도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서 정체불명 드론의 목격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회성 도발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지속적 압박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적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유럽 각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고 실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폴란드와의 협력입니다.
기존 K2 전차, K9 자주포 수출에 이어들어온 대응 기술까지 추가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기술 기반 안보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와 전자전 시스템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유럽 전체의 드론 방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드론 방어 기술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발전은 다국 간 기술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입니다. 한국, 폴란드, 에스토니아가 참여하는 드론 대응 기술 공유 협의체를 구성 협의 중입니다. 각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면서 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의 핵심은 표준화입니다. 각국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면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국이 개발한 통합방공 지휘 체계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다국적 합동훈련에서는 한국의 레이저 무기와 폴란드의 레이더, 에스토니아의 전자전 장비를 연결해서 통합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장비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면서 높은 효과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기술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부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크게 높아진 거예요. 기존에는 미국이나 유럽 기술의 아류 정도로 인식되던 것이 이제는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 효율성 면에서 한국 기술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어요. 서구의 전통적 방산업체들이 고비용 고성능 위주로 개발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시했거든요. 드론 같은 비대칭 위협에는 오히려 이런 접근이 더 효과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술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고 있어요. 공동 연구개발, 기술자, 교환 프로그램, 합동훈련 등 포괄적인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기술력도 함께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면 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드론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군집 로봇,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들도 등장할 거예요. 한국이 구축한 기술 협력 네트워크가 이런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폴란드에서 시작된 드론 침입 사건은 전 세계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기존의 고비용 방어 체계로는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한국이 제시한 실용적 해법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2022년의 굴욕이 오히려 더 나은 기술 개발의 동력이 되었고 이제는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드론을 비롯한 새로운 위협들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구축한 기술력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뚫린 하늘을 다시 봉합하는 일, 그것이 바로 기술의 힘이고 협력의 가치입니다.